자, 잘 주무셨죠?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죠. 용어 정리해서. 처음 듣는 용어라 좀 헷갈리시죠? 네, 이제 나중에 귀에 익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번 부여 지역 나오는데 5번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는데 지번을 부여, 아까 지번이란 건 토지에 붙이는 번호라고 그랬습니다. 지번 부여할 때는 동이나 리 단위를 부여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노원구에 상계동, 중계동, 화계동이 있죠. 그럼 이 전체가 상계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계동이 만약에 예를 들어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3동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지번 부여할 당시에는 1동, 2동, 3동을 따로 부여할까 통째로 부여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상계 1동은 1동끼리, 2동은 2동끼리, 3동은 3동끼리 따로 부여할까 통째로 부여할까 한번 찍어보세요. 통째로 부여합니다. 따로 부여하게 되면 상계 1동 50번지 안에 있겠네요. 지번 따로 부여한 경우에 상계 2동 50번지 상계 3동 50번지 있게 되면 똑같이 더 가정했을 경우에 그냥 편지가 상계동 50번지로만 딱 들어오게 되면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1동, 2동, 3동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여하지 않고 여기를 1번을 주고서 통째로 해서 맨 마지막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은 지번은 1동, 2동, 3동이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그 동별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부여하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동이라는 것이 상계동 전체를 의미하는 거지 1동, 2동, 3동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상계동은 상계동끼리 부여하는 것이고 중계동끼리 부여하고 하계동 따로 부여하기 때문에 지번은 동리별로 따로 부여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그 동리가 바로 이 상계동 리면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걸 흔히 얘기할 때 이걸 법정동이라고 불러요. 지금 세분하진 않는데 1동, 2동, 3동은 주민센터가 따로 있죠. 상계 1동 주민센터 따로 있지 않나요? 행정을 따로 보기 때문에 1동, 2동, 3동을 표현할 때 행정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동. 동사무소 따로 있으니까. 그럼 지번은 법정동단이다, 행정동단이다. 법정동단위로 부여하는 거지 행정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동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의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흔히 경계점이라고 불리는 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경계점은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이 선의 굴곡점 동그라미 쳤나요? 네, 그럼 선의 굴곡점이나 점이 있고 또 하나가 밑에 좌표란 것이 있더라요. 이 두 가지를 경계점이라고 부르는데 선의 굴곡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쁘장한 토지 하나 있다 가정해 보자고요. 10번 토지 대란 땅이 있을 경우에 선이 꺾이는 점이 몇 개 있나요? 선이 꺾이는 점 4개가 있죠. 요 꺾이는 점, 요 점을 선의 굴곡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4가지 점을 뭐라고 부르더라? 선의 굴곡점이 되는 것이고 요 4개의 점을 엑소에 좌표를 찍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에서 엑소에 좌표 찍으면 좌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요 좌표를 또 경계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경계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선의 굴곡점하고 또 하나가 좌표 2개를 뭐라고 부른다? 경계점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계점을 만든 이유는 그 위에 박스에서 경계 다시 읽어보자고요. 위에 박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찾으셨어요? 그럼 경계점을 자 칠판에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더라?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선의 굴곡점도 경계점인가요? 맞죠? 그럼 경계점 4개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이 선이 바로 뭐다? 이 경계라는 것이에요. 경계고 좌표도 경계점인가요? 경계점은 2개 있다 그랬으니까 좌표 4개를 연결하게 되면 만들어진 선이 있겠네요. 이 선이 바로 경계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을 만들어 보자고요.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고 경계는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는 것이고 경계점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선의 굴곡점하고 또 하나가 좌표. 엮어서 보시면 편해요. 다시 경계는 뭘 연결하면 경계가 되더라?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고 경계점이라고 불리는 것은 2가지가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는 선의 굴곡점, 또 하나는 좌표. 이렇게 엮어서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경계점의 종류가 될 것이고, 넘어가셔서 토지에 이동 그러는데, 토지에 이동할 때 한자 이자가 무슨 이자인가요? 이자가 다른 이자 아닌가요? 그럼 토지가 실제로 움직이는 게 이동이 아니라 토지의 뭔가가 달라지는 걸 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지가 실제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부를까? 토지가 실제로 막 움직이는 건 지진. 일본 애들은 참 복받은 나라죠. 국민들 심심할까봐 땅도 적당히 흔들어주고, 아닌가? 또 야밤에 지금 심심할까봐 화산도 막 터져주고, 또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방사능도 많이 내포시켜주고, 참 괜찮은 나라가 일본인데, 그 땅이 움직이는 건 지진이라는 말 쓰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동이란 것은 다른 입장입니다. 토지에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토지의 표시가 중요한 말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를 하겠대요.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뭘까? 전 페이지 넘어가서 거꾸로 넘어가서 한 장 다시 보니까 토지의 표시란 4번에 중간에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찾으셨어요? 6가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 중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요한 것은 토지이동의 뜻이 무엇을 새로 정하겠대요? 토지의 표시죠. 표시를 3가지 새로 정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변경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말소하는 것이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가 중요한 겁니다.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6가지 있더라. 토지의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경계가 있고 좌표가 있고 면적해서 6가지 중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토지가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이 6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토지 이동이더라. 그 6가지가 아니면 토지 이동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토지 소유자 있나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안에 토지 소유자 있어요? 없죠? 그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공시지가의 변경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안에 없지요? 토지 이동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토지 이동인지 아닌지 구별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그럼 토지 이동 뭐만 따진다고요? 요거만 따져요.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할 때가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니까 6가지가 아니면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토지 표시를 외우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저절로 외우십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이 박스 6개가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가 신규 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등록은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경우에 부모가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은 이름 져주죠. 이름 져준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지 않나요? 네, 마찬가지로 토지를 처음 조성을 하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공유수면 매립지 같은 경우에 매립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땅을 등록을 해줘야 돼요. 처음 등록하는 것을 말 그대로 신규 등록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 두 번째 등록 전환이 어려운데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토지 대장을 가지던 반대로 임야대장을 가지던 반드시 대장 하나를 가지라 그랬어요.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랬었죠. 그럼 임야대장은 뭘로 풀더라? 그림을 풀어놓은 것을 임야도 반드시 같이 비치합니다. 세트예요. 토지대장과 세트는 지적도가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지목이 임야다 가정했을 경우에 지목이 임야할 경우 등록은 어디 해야 될까?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겠죠. 등록하고 있다가
이 땅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집니다. 지목이 대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 이제 대란 땅은 등록하는 정보가 원칙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가 아니니까 지목이 바뀌면서 등록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순서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로 등록을 바꿨다 줄여서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장부의 순서가 맞아야 돼요. 장부가 이렇게는 바뀌지만 거꾸로 가는 일은 결코 없어요. 등록 전환은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더라?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등록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용어 정리상 가장 많이 출제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나중에 중요하게 써먹으니까 등록 전환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이게 헷갈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장부의 순서가 맞아야 되니까 등록 전환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한국 사람 좋아하는 거 진짜 앞에 따는 거. 등록 전환은 임임에서 어디로 넘어가더라? 임임이 뭘로 바뀐다? 토지로 바뀐다 해서 등록 전환은 임임 토지다 이렇게 순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가 임임되는 경우는 없어요. 오케이? 순서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등록 전환은 뭘로 이해하셔라? 임임 토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내용은 쉽게 파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에 분할. 분할은 뭐 어려운 거 아니겠죠? 토지를 쪼개는 거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은 어려운 거 없고 반대로 합병, 합치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어려운 내용 없고요.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 하나 딸랑 바뀔 때가 지목 변경이라는 말 쓰는데 여기서 실판을 구별할 것이 여기는 임야가 대로 바뀌었어요. 지목이 바뀌었죠. 지목 하나 바뀌어서 끝날 게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또 얼른 넘어가요. 토지대장, 지적 싹 바뀌네요.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고 지목 변경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어서 지목 하나 딸랑 바뀔 지목 변경이에요. 둘이 구별시켜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거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1단에서 있다 가정을 하고 반을 갈라서 여기까지 지목은 현재 임야. 임야 옆에 보기에는 항상 밭이 붙어 있습니다. 전이. 여기 임야하고 전이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임야라는 땅은 등록을 어디에 해야 돼요? 일반 원칙이.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겠죠? 전일 경우는 임야가 아니니까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겠네요. 이렇게 있다는 가정하에 이 일대를 싹 밀어서 지목이 다 대가 돼버렸습니다. 아파트 지으려고 싹 밀어버린 경우에 이쪽에서 임야가 대로 지목은 바뀌었나요? 지목 바뀌었죠? 여기 지목은 바뀌었어요. 여기도 전이 대로 지목은 똑같이 바뀌었네요. 지목은 똑같이 바뀌었지만 여기 지목 하나 바뀌어서 끝날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그럼 대란 땅은 등록을 어디에 해야 될까? 토지대장, 지적도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임야가 대로 바뀌게 되면 지목 하나 바뀌어서 끝날 게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가 또 뭘로 바꿔줘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싹 다 바꿔줘야 되죠? 지목도 바뀌면서 대장도 바뀌고 도면 다 바뀌는 이 포괄적인 사유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는 지목은 바뀌었지만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도, 대장 바뀌는 건 아니네요. 그럼 단순히 뭐밖에 안 바뀌었더라? 지목 하나 딸랑 바뀌었죠? 요거를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지목도 바뀌고 대장도 바뀌고 도면 다 바뀌는 포괄적인 사유를 뭐라고 부르고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되 지목 하나 딸랑 바뀔 때 뭐라고 부른다?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 차이점입니다. 여기 굉장히 포괄적인 사유, 여기는 협소한 사유를 기하시면서 둘이 구별하시면 내용이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동그란 표놓으시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는데 도면이 아까 두 개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지적도하고 임야도 두 개가 있는데 축척 변경 대상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합니다. 뭐만 대상이라고요? 지적도, 임야도로만 끼어들으면 틀려요. 축척이 작은 게 커지기는 해요. 하지만 커진 게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럼 말을 바짝 줄이면 되겠네요.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지적도를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는 축척 변경입니다. 정물적으로 빌기 위해서 한번 따져보자고. 그럼 숫자가 아주 쉬운 사례로 2분의 1이 클까 3분의 1이 클까? 어떤 숫자가 더 큰 거예요? 2분의 1, 3분의 1. 얘가 더 크죠? 이해 갔어요? 그래도 힘들어지면은 피자 둘이 나는 뭐 반쪽씩 먹으면 되고 셋이 먹으려고 그러면은 벤치가 돼야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듯이 그러면 끄집어내요. 축척이 나중에 보면 500분의 1 축척이 있고 1000분의 1 축척이 있게 됩니다. 어디가 더 커요? 500의 얘가 더 크죠? 얘가 크기 때문에 얘가 대축척, 얘가 소축척이에요. 그럼 축척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인정되겠지만 일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축척은 분모가 다음 주 시에 다음 주 배울 당시에 축척 설명드릴 텐데 그때 축척 배우면서 어떤 게 대축척인지 소축척인지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숫자가 큰 게 축척이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념만 다음 축척이 또 다 설명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기다리시길 바라고. 네? 숫자가 큰 게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축척이라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더 크니까. 지금 이렇게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축척 설명드릴 시간은 다음 주에 면접 배울 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요거 설명드릴 2분의 1이 크다 3분의 1이 크다. 2분의 1. 그럼 얘가 크죠? 얘가 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대축척, 소축척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축척은 이렇게 커지긴 해도 작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래서 축척은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이해 안 갔어요 아직? 아니야, 그거는 쌓이는 축척이를 축적이라고 그러죠. 축적. 그 축적한다는 얘기를 쓰고 축척이란 것은 실제 땅을 작게 줄여서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 그럼 지도를 만들 때는 항상 몇만 분의 1씩으로 축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축척을 따져서 실적을 다 따져야 돼요. 나중에. 그럴 때 배우실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길 바라고.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거 지금 해달라고요? 다음 주에 해야 돼 이거는. 다음 주 배울 때 하게 되겠으니까 좀 기다리시길 바라고. 어쨌든 간에 축척은 커지긴 하지만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를 참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8번의 지적 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에 경계, 동그라미, 좌표,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재조사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한다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먹을 말이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몇 개예요? 3개죠. 경계, 좌표, 면적. 요 3가지 어떻게 구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지적 측량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경계 어떻게 정합니까? 나와야죠 빨리. 지적 측량. 좌표 어떻게 정합니까? 지적 측량. 면적 어떻게 정합니까? 지적 측량. 이 말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럼 공부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측량 통해 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더라? 3가지 있습니다. 경계, 좌표, 면적. 요 3가지를 측량 통해 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번째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란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 아주 쉽게 표현해서 측량할 때 만환경을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측량할 때 측량 기사가 만환경 세워놓고 이렇게 산발해서 측량하잖아요.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럼 이 만환경 세워놓는 자리가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녀보시면 땅바닥 요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이렇게 10자리 땅바닥에 쇠가 박혀 있어요. 측량할 때 이 만환경 맞춰놓고 측량하라고 미리 만들어진 요런 기준점을 측량 기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게 이 도시 지역은 지적 도근점이 가장 많아요. 아마 다녀보시다가 길바닥에 요만한 콜라 캔만한 쇠가 박혀 있는데 테두리에 이렇게 10십자가 들어가 있고 테두리에 지적 도근점이라고 써 있는 점이 많이 박혀 있어요. 50m 하나씩 있어요. 혹시 보시면은 카메라에 휴대폰 달려있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휴대폰에 카메라 달렸지. 자, 그 카메라 가지고서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면 배운 거 딱 발견하는 순간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근데 지적삼각점이라는 것은 원래 이 삼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측량 기준점을 매설한 것이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일본 애들이 식민지 생활할 때 우리나라 산꼭대기에다가 산 전기 끊으려고 막 돌 박고 쇠 박았다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참 대단한 애들인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본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땅을 이제 근대화된 측량할 때 측량 시작한 것이 1905년도예요. 1905년도부터 근대화적으로 측량이 들어가는데 실제 자가주 측량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때 삼각 측량을 어떻게 측량했느냐? 일본에 여기 대마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대마도 있고 여기 부산 용도가 있고 거제도가 있습니다. 대마도 가깝거든요. 여기서 대마도에 점 찍고 점 찍은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를 쟀어요. 용도까지. 그럼 요 거리를 재고서 요 거리 재면은 요거 나오겠죠. 삼각으로 사인 코사인 제가 나가니까 이렇게 재고서 요걸 뽑아냈고 또 요거랑 삼각으로 재가지고서 요걸 뽑아냈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서 육지 들어가서 삼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측량 들어가서 전국에 31,770개란 이 점을 매설을 합니다. 이걸 어디다 매설했는지 산 정상에다가 잘 보이게 이렇게 막 해서 그걸 다 정상에다가 매설해서 이걸 다 우리나라를 근대화된 방법으로 측량 시작한 거예요. 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100년이 지났죠. 1905년이니까 100년 지났지만 지금 측량하는 이 측량 기술 거리 재는 거와 이때가 더 정밀도가 높대요. 그만큼 치밀한 애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땅을 그 당시에 다 줄자 가지고서 자로 재고서 측량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전파유 황파유를 삑 싸가지고 거리 재는 게 아니라 죽자 대나무 껍데기 엮어가지고 만든 자 25m 자가지고 자치기함을 재듯이 쭉 잰 겁니다. 근데 이 대나무 죽자가 끊어지니까 프랑스에서 쇠로 된 강철자를 25m짜리를 가져와요. 수입해가지고 그걸로 우리 조선 팔도를 다 줄자 잰 겁니다. 이거를 재가지고 만든 게 우리 지족도면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이 기준점이 삼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항상 지적 상하점이 따라붙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만나는 것보다 세 개만 정확하겠죠. 항상 삼각으로 측량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배우게 될 테니까 그냥 기준점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가장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 지적 삼각점이고 그 다음이 지적 삼각 보조점, 마지막 지적 도근점에서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정리만 잘 돼 있어도 지적은 30% 먹고 들어가요. 다음에 뭐 외우지 마세요. 아직 처음이니까. 어차피 기본서 들어오게 되면 다 기본 다시 배울 때 그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사용할 용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2장에 토지에 등록해서 의회하고 밑에 직권에 대한 등록이란 말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토지를 최초로 등록할 때입니다. 최초로 토지를 등록할 당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등록을 하게 되는 등록은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의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차려졌어요.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최초 등록권은 누가 등록해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게 되어 있고 대상은 모든 토지입니다. 등록한 이후에 아까 왼쪽 페이지 132페이지에서 토지 이동 배우셨어요?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등이 많이 있었죠. 다 엮어서 줄여서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직권에는 조상록이라는 말이 따라붙는데 그거 가기 전에 따라붙을 말이 있습니다. 밑에 말이 빠져 있는데 그럼 등록한 이후에 요거 하나 써두시길 바래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즉 분할이나 또는 합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빠졌어요. 책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야지만 여기 따라 나와요. 그럼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게 원칙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토지를 분할하든 합병하든 어떻게 해라?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 안 하게 되면 이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것이 순서예요. 자, 여기 다시 그럼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외치셔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주로 국장이 하게 돼 있고 등록한 이후에 분할합병이 생기게 되면 누가 신청하실 것?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게 돼 있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성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직권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밑에 박스가 순서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직권이라는 얘기는 신청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직권으로 가고자 할 때 거치는 절차가 첫 번째는 소관청에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예요.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두 번째는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할 것이며 또 조사한 내용 적어야겠죠. 그래서 소관청에서 세 번째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부를 작성하게 되고 그다음 네 번째는 지적 공모를 정리하기 위해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드는 다음에 마지막이 다섯 번째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여기 순서입니다. 요 순서를 통해서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책엔 요것만 나와 있고 요게 나와 요게 빠져 있죠. 그리고 쭉 이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양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죠? 기출문제 여기서 여기까지 6문제 나왔어요. 요것만 가지고 시작이다 보니까 많이 나왔죠? 과거에 최근에 나온 문제가 누구는 모든 토지, 토지 이동은 누가, 가로에 들어갈 말,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있는 경우는 소유자 신청을 받은 국장이 결정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공부할 땐 똑같은 거 문제는 안 줘요. 만약에 여기가 국장, 여기 국장 똑같죠?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국장이고 밑에는 소관청이네요.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외치셔야 돼요. 국장이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하더라. 그럼 소유자가 어디다 신청하셔라. 소관청 신청하게 되고 신청을 받은 소관청이 결정하게 되는데 신청이 없을 경우는 이때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더라. 그럼 직권으로 가고자 할 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쭉 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쭉 달고 들어가면 한 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은 내용이 파악이 되는데 우리 입문서에 이게 빠져 있다 보니까 써드린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떠들자고요. 작업 지금은 막 신나게 외울 건 없어요. 왜 1월, 3월 계속 반복하니까. 토지를 최초 등록은 누가 하시고? 그냥 줄여도 국장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국장이 해야 돼. 등록한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하더라. 누가 어디다 신청해라? 소유자가 소관청으로 가라. 그럼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조사하고자 할 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하는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답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답에도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 6문제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참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니까 참고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지로 정하는 기준이란 말 나오는데 이제 아까 필지란 말은 토지가 가장 작은 단위의 필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갖출 요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의 필지라는 것은 토지로서 가장 작은 단위인데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필지 성립 요건이 6가지가 들어와야지만 하나의 필지를 성립한다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교재에서 1필지 정하는 기준에서 맨 밑에 박스가 3개가 나와 있고 다음 칸에 3개 나와서 합이 6개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네, 순서는 좀 틀리겠지만 첫 번째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라. 아까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동이나 리라고 그랬습니다. 동과 리가 같아야 돼요. 동과 리가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땅, 중계동, 동이 다르죠? 1필지가 안 돼요. 같은 동 안에 있어야 하나의 필지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지목도 같아야 돼요. 지목이 이쪽에 있는 땅 둘 다 내 땅인데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답이더라. 지목이 다른 경우 하나의 필지를 합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목도 같아야 할 것이고 세 번 체크만 하세요. 책에다 있잖아요. 지번 부여지역 동일해라. 지목 동일해라. 다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내 땅, 남의 땅,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도 동일할 것이고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돼요. 집안 연속다라는 얘기는 내 땅이 하나의 필지에 있다는 가정하에 지목이 전이 있는데 그 하나의 필지 가운데로 도로가 뻥 뚫려 버리게 되면 도로를 통해 집안이 단절돼 버렸죠.
이런 경우 이쪽 땅이랑 이쪽 땅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집안도 하천이나 도로 등을 통해 단절대사는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없고, 다섯 번째 경우는 지족도 임야도의 축척도 같아야 됩니다. 축척이 다른 경우도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없더라요. 축척 동일해야 될 것이며, 마지막이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요.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등기가 돼 있지 않아야 한다. 지금 질문한 겁니다.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돼 있지 않아도 된다. 등기 여부 동일하다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라는 얘기고, 미등기도 하나의 필지라는 얘기인데, 등기된 땅과 미등기 땅을 같이 합쳐서 일필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등기도 일필지로 존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토 중에서 약 10% 정도 미등기 상태예요. 딱 봐가지고 저 땅 누구 건지 아는 땅은 등기를 안 해요. 할 수 자격은 능력은 있지만 하질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속도로 누구 땅이에요? 도로. 대부분 국가 땅이 많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 국도. 국가 거잖아요, 대부분 다. 국 등기해야 누구 건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등기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딱 봐서 아는 건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 누구 건물이에요? 국가 거. 꼭 등기고 봐야 알아요? 그건 등기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등기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미등기 토지가 약 한 10%가 발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2014년보다 약 3,700만 필지가량 약 빠지는데, 그중에 약 한 10%, 300만 필지 좀 넘게가 미등기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땅이 있다고 다 등기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땅도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됩니다. 그럼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필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걸 통과해야 될 필지예요. 이건 나중에 언제 써먹느냐? 이걸 시험에 내서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너무 쉬워서. 이건 언제 써먹느냐? 나중에 합병할 때 써먹어요. 합병은 아까 용어 정의가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쳐서 1필지로 하는 합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합병을 하려면은 1필지가 될 수 있어야 합병을 하는 게 합병의 뜻이에요. 너무 어려웠나? 다시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게 합병이니까, 거꾸로 하면 타고 들어가죠.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어야 합병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합병하려면은 10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중에 6개가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 뒤에 가서 4가지만 따라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가지 외우시니까, 이거 그때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이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 외우시니까. 거꾸로 해보자. 그럼 이제 이 조건을 갖추면 합병할 수 있더라 설명을 드렸어요. 반대로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대요. 그럼 1필지인가요? 맞죠?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분할. 뭐 하면 된다? 분할하면 되는 거예요. 1필지가 안 되니까 땅을 쪼개야 될 거예요. 소유자가 달라졌더라. 분할. 집안 연속되지 않았다. 분할. 지목이 달라졌더라. 분할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할 대상은 왜 분할하느냐. 여기 어긋난 분할 읽기가 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가만 잡으시면 그래서 나중에 2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 조건을 갖추면 1필지가 되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 지목이 같아야 되죠. 1필지가 되려면은, 그럼 지목이 다른 경우는 1필지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1필지를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1필지를 보지 못하는데 1필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땅이 바로 뭐냐? 134페이지에 나오는 동그라미 4번에 양입지란 말에 따라 붙은 게 있을 거예요. 양입지 찾으셨나요? 양입지. 양입지가 무엇이냐? 이제 그걸 또 풀어야 되는데, 양입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에 편입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불러요. 양입지라는 토지는 주된 토지이다, 종된 토지이다. 편입이 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요걸 양입지라는 말 쓰는데, 편입이 되는 종된 토지를, 이게 뭔 말이냐? 자, 하나의 필지 있다 가정을 하고, 자, 요게 여러 번 사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도로가 있다 가정을 하고, 백일동 건물이 서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사실 이 땅 지목은 다 한 글자로 됩니다.
대지란 말은 없어요. 대지는 공법상에서 건물 짓는 땅을 대지란 말을 쓰고 지목은 한 글자로 대예요. 대. 그럼 대란 말 쓰고 여기는 외관상 분명히 도로예요. 그럼 지목이 같다 다르다. 대하고 도로. 지목이 다르죠? 지목이 다르면 일필지로 볼 수 없지만 지적도를 딱 떼보게 되면 도로가 안 나와요. 다 대로 나와버려요. 그럼 이 조그만 땅을 따로 관리하겠다. 큰 땅 합쳐버리겠다. 합쳐지는 겁니다. 이 합쳐지는 이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양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땅을 관리하고 등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이따 합쳐버리는 겁니다. 합쳐버리는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른다. 용어가 생각을 자꾸 떠드셔야 돼. 그래 빨리 뚫려요. 양입지란 말 쓰는 거예요. 양입지란 말은 편입이 되는 조그만 땅이 뭐다. 양입지예요. 또 논바닥이 있게 되면 항상 같이 있는 게 있죠. 논하고 옆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물길. 물고가 있어야 될까? 물 내야 되니까. 그 물고의 지목은 국어예요. 국어. 뭐라고요? 국어. 또랑들을 국어라고 부릅니다. 또랑. 왜? 한강은 물길이 크죠. 이 물길이 큰 물길을 하천이라는 말 쓰고 조그만 농수로 같은 것들을 다 국어라고 불러요. 국어. 그럼 이제 논 옆에 국어가 다 있는데 국어를 국어라만 안 쓰고 지적 볼 때 보면 다 답으로 나와버려요. 조그만 땅을 따로 관리하겠다. 합쳐버리겠다. 합쳐버립니다. 이 합쳐지는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른다? 양입지라고 불러요. 그럼 요거는 조그만 땅을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주된 땅 합쳐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고 다 대로 합쳐버리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었지만 예전에 술을 먹고서 여기서 운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2년 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하고 걸렸어요. 단지 내에서. 걸려가지고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시켜야지만 취소가 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저거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지목이 되지. 아닌가요? 되니까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음주운전 걸린 거 딱지를 안 끊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자꾸 여기서 꼭 술 먹고 대를 여기까지 불러와서 내가 운전하고 갈게. 비교. 그래가지고 가다 사고를 잡고 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판례를 바꿔가지고 2년 전부터는 딱지 끊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처벌받으니까 단지에 들어가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바뀐 판례예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엔 딱지 안 끊는 이유가 여기는 지목이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교통법 적용시키면 안 된다. 대법원 판례. 그래서 딱지 안 끊다가 사고를 잡고 내다 보니 지금 바꿔서 이제 딱지 끊으니까 술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운전하세요. 자, 어쨌든 이게 그 뜻인데 그럼 이 조그만 땅이 합쳐지려면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요건은 이 조그만 땅이 주된 땅의 편익을 제공해야 됩니다.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 등이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필히 이 주된 땅과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거나 또는 둘러싸인 토지로서 용도가 동일한 토지일 것, 다른 토지일 것, 용도가 다른 토지입니다. 여기는 지목이 대고 지목이 도로죠. 지목이 똑같으면 양입지란 말이 애초에 안 나와요. 지목이 달라야지 양입지란 말이 나오다 보니 지목이 다른 조그만 땅이 있을 때 이 땅을 합쳐서 일필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 같이 일필지로 인정을 해주겠다요. 여기까지 인정해 주는데 다만 문제는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양입지의 제한 사유가 세 가지가 빠져요. 양입시키지 못하는 사유가 밑에 보면 양입지 제한 나오죠. 제한이 중요한 건데 전부 다 조그만 땅, 종된 땅만 제한합니다. 종된 땅이 세 가지를 피해가야 돼요. 일단 종된 땅이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입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합니다.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가는 거지 양입시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자고요. 자, 여기가 지목이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여러분 주인이신데 요만큼의 집터가 있더라. 집터 지목은 뭘까? 대가 되겠죠? 주된 땅은 대가 주된 땅, 과수원이 주된 땅. 어떤 면이 더 면적이 더 커요? 과수원이니까 얘가 주된 땅이고 종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가격은 더
비싸고 얘는 가격이 싸네요. 오케이? 그럼 이 땅을 팔을 때 비싼 땅을 싼 땅에 합쳐서 싸게 팔으실래요? 싼 걸 합쳐서 비싸게 팔으실래요? 그럼 누가 사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비싼 건 비싼 거대로 팔고 싼 건 싼 거대로 팔아야겠죠? 그럼 이 땅을 여러분이 합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땅은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비싼 땅은 싼 땅에 합치지 못한다 해서 대인경은 별도의 지목 대로 가는 거예요.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는 합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는 별도의 지목 대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비싼 땅을 합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시키지 못한다예요. 그 10%까지 양입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걸 사례대로 가게 되면 만약에 내가 가진 땅이 이 전체 면적이 과수원이 3,000제곱미터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요만큼의 고추밭 전이 있더라. 전이 면적이 300도 가능하고 300일이 될 수도 있더라요. 그럼 3,000제곱미터의 10%가 얼마예요? 300이죠? 그럼 초과란 말은 이 10%를 포함하더라, 제외시키더라? 자, 숫자 따진 기준 알려드릴게요. 처음이니까. 5를 기준으로 5 이상이 있고 5 이하가 있고 5 초과가 있고 5 미만이 있습니다. 쓰는 용어 정리가 5 이상 그러면 얼마부터고? 5부터고 5 이하도 5부터죠? 5 초과는 6부터고 5 미만은 4부터라만 쓰는 것이 이렇게 쓰는 것이 기준인데, 어떤 기준 잡을 당시에 이상 이하를 같이 쓰게 되면 여러분이 숫자가 5예요. 다 번호가. 5를 기준으로 5 이상은 제우측으로 5 이하는 좌측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양쪽 다 가려고 그랬죠? 수화를 할까 이거? 자, 여러분이 숫자가 5인데 5 이상은 제우측으로 가시고 5 이하는 제 좌측으로 가래요. 양쪽 다 가려고 그랬죠 지금? 이해 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5 초과는 제우측으로 5 미만은 좌측으로 가시래요. 갈 데가 없죠 이제. 그래서 항상 숫자 기준 잡을 당시에는 이상 이하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빈틈이 안 생겨요. 그럼 이상과 올리는 말은 미만, 그래야지 간격이 안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초과랑 올리는 말은 이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빈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그럼 초과란 말은 얼마부터? 6부터가 되겠죠? 그럼 10% 초과란 얘기는 10%까지만 양입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일 당시에 10%는 300이네요. 300까지는 편입이 돼버립니다. 일로. 다 과수원으로 편입돼 버리겠지만 301 나와버린 경우는 10% 초과했죠? 이제 별도의 지목 전이에요. 이때 양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얼마까지만? 10%까지만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감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에, 종된 토지 면적이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시킬 수 없다가 이제 그 틀인데, 330제곱미터가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 될까? 330제곱미터가 평수로 따지면은 100평입니다. 100평. 100평까지 양입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까지 양입하더라? 330까지만 양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331이 돼버리면은 양입할 수 없다가 되어서, 양입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물어봐요. 요걸 물어보는데, 요거는 그냥 친절하게 대인 경우 10% 초과하는 경우 330 초과하는 경우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사례로 물어. 사례로 하나의 필자 있다. 이쪽에 이게 다 목장 용지다 가정하고, 목장 용지인데 요만큼의 전이 있더라. 이 면적이 4,500제곱미터예요. 전이 400제곱미터일 경우에 양입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달고 들어옵니다.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러면 요 세 개를 넣어봐야 돼요. 여기 하나씩 넣어봐서 세 개를 다 통과했을 때 양입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대행경 양입할 수 없다 그랬죠? 요거 된가요? 전이잖아. 대 아니죠? 요거 통과. 10% 초과했어요? 초과 안 했죠? 450, 10%인데 400이니까 요거 통과. 330 초과했어요? 초과했죠? 여기 걸렸기 때문에 얘는 양입할 수가 없다요.
그럼 얘는 별도의 지목 뭘로 간다? 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요. 달고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1월, 3월 계속 반복 나갈 때 요 세 가지는 나중에 외우시라 그래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대 10% 330원 양입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세 가지는 기억하시는데 나중에 이따가 지목을 아마 못 나갈 것 같아요. 처음이어서 워낙 말 풀고 나가다 보니까 못 나가는데 아마 지번까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대인 경우는 아마 다음 주에 요거 기억하시다가 지목 나갈 때 대의 경우 양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배울 때 주거용 토지는 대로 한다는 단서가 들어와요. 그럼 주거용 토지는 지목이 대. 그럼 대는 양입할 수 없으니까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토지는 뭘로 간다? 별도의 지목 대로 간다. 나오고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는 양입시키지 못한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얼굴은 안 중요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 중요하죠. 대는 비싸니까. 대는 면적이 1제곱미터당 금액 따져 나갈 때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2012년, 13년, 13년도에 한번 이게 뭐 어떤 차이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3,000만 원하고 130원 차이점이 뭘까? 우리나라 최고의 공시지가, 최저의 공시지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 최고 비싼 데가 1제곱미터 가격이 현재 3천만 원이 가장 비싸요. 이게 어딜까? 명동이죠. 명동에 있는 명동 딱 들어가면 이 쫙 써 있고 뭐 휘황찬란한 불빛 들어오고 왼쪽 딱 들어간 거 동시에 네이처 리퍼블릭인가 화장품 가게 있어요. 녹색 간판에 그 자리가 제일 비싸요. 상업은행이 밀려났어요. 옛날에 상업은행이 2등을 밀려났고 지금은 얘네가 1등인데 걔네가 1제곱미터에 3천만 원이에요. 한 평당 얼마일까 그러면? 1억이죠. 1억 쉽게 얘기해서. 근데 한 1제곱미터에 130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저쪽 저 화개장터인가? 화개장터 저 전북하고 경상남도 만나는데 뭐 있죠? 그 산골짜기에 땅이 130원이에요. 가장 싼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1제곱미터에 이 가격이 진다는 얘기는 1제곱미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엄청 커지니까 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목이. 가장 중요한 지목이 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땅이 되죠. 아니에요? 대를 갖고 싶어 하는데 땅은 많은데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 나중에 시험에 내게 되면 다른 건 안 걸어요. 요걸 걸고 들어와요. 요런 사례 주고서 양입시킬 수 있는 거 찾아라 집어넣으면은 요게 적용시켜 가지고서 해당되는 거 잡아내는 시험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출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나온 집어는 10분 동안 또 쉬신 다음에 시간 잘 가죠? 네. 1시간 더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다 궁금하시면 수업 중에 뭐 주문하시는 거 아니고 끝나고 오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다 모르면 가져오시길 바라요.